강원도 깊은 산골, 첫눈이 흩날리던 그 새벽이었다. 박재우 옹의 옛집 마당에 검은 승용차 5대가 차례로 들어섰다. 차문이 하나씩 열렸고 한 사람씩 천천히 내려섰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들이었다. 5 형제.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형제의 정이라기보다는 낯선 자에 대한 경계가 짙게 서려 있었다. 큰형 박정민은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55에 그는 머리가 이미 희끗했고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살짝 굽어 있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한평생을 살아온 그였다. 잉크와 종이, 냄새에 익숙한 그의 손은 지금 아버지의 영정 앞에 놓을 향을 가만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차남 박준철이 2번째로 차에서 내렸다. 부산에서 보험 영업소장을 하는 그는 52의 나이에도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큰형의 뒷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2 형제 사이에는 30해 전의 깊은 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준철은 고개를 숙인 채 형에게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다. 삼남 박상우는 대전에서 농기계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49에 그는 손마디가 굵었고 손톱 밑엔 좀처럼 빠지지 않는 기름때가 박혀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잠시 멈춰 섰다. 옛집의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그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불러왔다. 어린 상우는 저 고드름을 따다가 아버지께 호되게 야단 맞았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기억을 밀어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차남 박영석은 광주에서 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46에 그는 형제들 중 가장 마른 체구였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어딘가 늘 멀리 있는 듯했다. 그는 검은 코트에 깃을 세우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음악실에서 학생들에게 가곡을 가르치던 그의 손가락이 지금은 차가운 산골 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박지훈이 도착했다. 42에 그는 제주도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형제들 중 가장 어린 그였지만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또래보다 더 깊은 주름을 새기고 있었다. 그는 묵직한 카메라 가방을 차에서 꺼내 들고 잠시 망설였다. 사진관 주인의 오랜 직업병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49일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챙겨왔다. 누구도 그에게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막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무였다. 5 형제는 마당 한가운데서 비로소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말이 없었다. 30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길었다. 마지막으로 5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 언제였는지 누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해 가을, 장례식장에서 잠시 스쳤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아버지의 환갑에도, 칠순에도, 팔순에도 5이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각자의 변명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아버지를 향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큰형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느라 고생들 많았다. 준철은 고개만 까딱했다. 상우는 마당에 흙을 발끝으로 슬쩍 밀어냈다. 영석은 안경을 한번 고쳤었고 지우는 카메라 가방의 끈을 만지작거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말없는 침묵은 첫눈처럼 그들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집 안에서 마을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평생 아버지의 한지 공방을 도왔던 황 영감이었다. 70이 넘은 그는 등이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옆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들 오셨구먼. 어서 들어오시오. 아버님 영정이 자네들을 기다리고 계셔. 5 형제는 그제야 차례로 마루에 올라섰다. 신발을 벗는 손길이 모두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집이 자신들의 집이 아닌 듯.
낯선 곳에 발을 들이는 손님처럼 방 안엔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박재우. 평생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한지를 만들며 살아온 한지 장인이었다. 당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리고 발로 떠올려 종이로 만들어내던 그의 손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멈춰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엔 5 형제 누구도 끝내 읽어내지 못한 어떤 그리움이 고요히 잠겨 있었다. 5 형제는 차례로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큰형 정민이 절을 하며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끝내 아버지의 한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남 준철도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큰형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삼남 상우는 절을 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아버지, 왜 그때 저를 그렇게 모질게 외면하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이유를 모릅니다. 사남 영석은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다. 아버지, 저는 음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막내 지우는 절을 한 후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카메라 렌즈로만 세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가슴에 묻어둔 말들은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그저 향연 위로 흩어졌다. 향은 천천히 타들어갔고 흰 연기는 천장을 향해 곱게 솟아올랐다. 마치 아버지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마지막으로 전하려는 듯이. 황 영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 49제 전날 5분 모두를 부르라 하셨소.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이 있다고. 5 형제의 시선이 일제히 영감을 향했다. 황 영감은 품 안에서 누렇게 바랜 한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의 손으로 직접 떠 만든 그 한지였다. 봉투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표면엔 당나무 섬유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아버님의 유언이요. 49제 전날 5분이 모두 모였을 때 열어보라 하셨소. 방 안엔 한순간 침묵이 깊게 내려앉았다. 창밖에선 첫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산골의 새벽은 그렇게 5 형제와 한 장의 봉투 사이에서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담긴 단 한 줄의 글이 5 형제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황 영감의 주름진 손이 봉투를 천천히 큰형 정민에게 건넸다. 정민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한지의 질감이 그의 어린 시절을 한순간에 불러왔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당나무 다발을 옮기는 자비를 도왔었다. 아버지의 손에서 막 떠낸 따뜻한 한지의 감촉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인쇄소를 차렸는지도 모른다. 끝내 한지 장인의 길은 가지 못했지만 종이 곁에서 한평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정민이 봉투를 열려하자 차남 준철이 손을 들어 막았다. 형, 잠깐. 준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런 건 다 같이 봐야지. 형 혼자 먼저 열어볼 일이 아니야. 정민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봉투를 상 위에 내려놓았다. 5 형제는 둥글게 둘러앉았다. 영정 앞에서 5 사내가 한 장의 봉투를 가운데에 두고 마주 앉은 풍경은 어딘가 한없이 쓸쓸했다. 황 영감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내가 자리를 비켜드리리다. 아닙니다, 영감님. 큰형 정민이 그를 만류했다.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킨 분이십니다. 같이 들으시지요. 황 영감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았다. 정민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단 한 장의 한지였다. 가로 한 뼘, 세로 2뼘 정도의 작은 종이.
그 종이 위엔 아버지가 직접 갈아 만든 먹으로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내 마지막 종이 한 장은 아직 펴지지 않았다. 정민은 그 글을 2번, 3번 읽었다. 그러나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종이를 동생들 앞에 내려놓았다. 5 형제의 머리가 한자리에 모여 그 한 줄을 함께 읽었다. 방 안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차남 준철이었다. 이게 다야? 이게 유언이야?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분노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재산은, 통장은, 도장은 아버지가 평생 그 한지 공방에서 번 돈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어? 삼남 상우가 형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러게. 이 산 밑땅도 아버지 명의일 텐데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할 건지 그것부터 정해놓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상우의 손에 박힌 기름때가 그의 말끝에 자꾸 시선을 끌었다. 농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그의 손은 부드러운 한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거칠었다. 차남 영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게 어떤 시수처럼 들립니다. 아버지께선 평생 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 한지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엔 음악 교사 특유의 낮고 차분한 울림이 있었다. 마지막 종이 한 장이 펴지지 않았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끝내 다 풀어내지 못한 어떤 이야기, 어떤 마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막내 지우는 한참 그 글을 응시하다가 말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풍경은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끝내 다 보여주지 못한 채로 떠나기도 합니다. 지훈의 말끝이 가만히 흐려졌다. 준철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찌고 비우고 다 좋은데 그게 우리 5 형제 앞에 놓인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은 누가 가질 거고. 큰형 정민이 손을 들었다. 준철아. 49제 전날이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형은 항상 그래.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 형이 다 챙겨가는 거잖아. 준철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정민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뜻인지 형이 더 잘 알 텐데.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30년 전 어느 가을 2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그 일이 다시금 그들 사이에 떠오르고 있었다.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삼남 상우가 어색하게 끼어들었다. 형들, 일단 오늘은 오늘만이라도 아버지 앞에서 이러지 맙시다.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는 형들 사이에 끼어 자라는 동안 늘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떠맡아왔다. 그게 셋째의 운명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위와 아래 사이에 끼어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운명. 황 영감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소. 5 형제의 시선이 다시 영감을 향했다. 이 종이의 비밀은 5 분이 공방에서 함께 찾아보라 하셨소. 아버님의 한지 공방.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셨소. 큰형 정민이 천천히 일어섰다. 공방에 가봅시다. 준철이 마지못해 일어났다. 상우도, 영석도, 지훈도 차례로 일어섰다. 5 형제는 마당을 가로질러 공방으로 향했다. 공방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닭나무를 삶는 가마솥과 종이를 뜨던 발틀, 닭피를 두드리던 닭돌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모든 도구들이 이제는 주인을 잃은 채 조용히 멈춰 있었다. 벽엔 아버지가 만든 한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 종이들 위로 5 형제의 어린 시절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렸다. 영석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
공방 한쪽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한지 한 장. 그 종이의 가장자리엔 다른 종이들에 없는 작은 표시가 있었다. 붓으로 그린 아주 작은 동그라미. 영석이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형, 이거 보세요. 5 형제의 시선이 그 작은 동그라미 위로 모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잠들어 있던 30해의 비밀을 깨우는 첫 단추가 되리라는 것을. 5 형제는 그 한지 앞에 나란히 섰다. 벽에 걸린 한지 한 장. 다른 것들과 별 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자리에 붓으로 그린 작은 동그라미가 분명히 있었다. 마치 무언가의 표시처럼. 큰형 정민이 손을 뻗어 그 한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종이 뒤로 벽에 작은 손잡이가 드러났다. 그 손잡이를 당기자 벽의 한 부분이 가만히 열렸다. 공방 벽 안에 숨겨진 작은 함이었다. 5 형제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함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민은 그것을 2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 위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적어도 수십 년은 묻혀 있었다는 뜻이었다. 5 형제는 상자를 들고 본체 마루로 돌아왔다. 황 영감도 묵묵히 그들을 따랐다. 영정 앞에서 5 형제는 둥글게 둘러앉아 그 상자를 가운데 두었다. 정민이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엔 3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첫째, 누렇게 바랜 편지 묶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적어도 수십 통은 되어 보였다. 둘째, 오래된 가죽 일기장. 표지엔 아버지의 이름이 손으로 새겨져 있었다. 셋째, 작은 사진 한 장. 흑백 사진이었고 한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5 형제 누구의 어린 시절 사진도 아니었다. 준철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 아이가 누구야? 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당혹이 묻어났다. 우리 누이야? 우리한테 누이가 있었어? 큰형 정민이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단발머리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사진 뒤편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정민이 그것을 읽었다. 은비, 7살. 은비. 5 형제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방 안엔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5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영문을 알지 못했다. 황 영감이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께서 이걸 자네들이 직접 찾기를 원하셨던 거요. 준철이 영감을 노려보았다. 영감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황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소. 평생 비밀로 묻어두었지. 자네 아버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 누굽니까? 이 아이가. 황 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자네들의 누이요. 5 형제의 얼굴이 모두 굳었다. 우리 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형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께선 우리 5만 낳으셨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황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어머님 소생이 아니라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무겁고 길었다. 차남 준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 음씩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분과 아이를 낳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황 영감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5 형제의 얼굴이 한꺼번에 일그러졌다. 삼남상우가 거칠게 일어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마루 천장을 울렸다. 그러나 그 외침의 끝엔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외치는 그 부정이 정말일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차남 영석이 안경을 벗었다. 그의 눈가가 가만히 떨렸다. 언제
어떻게. 영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황 영감은 다시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천천히 말을 이었다. 40년 전이라네. 어머님께서 아이 셋째를 가지셨다가 유산하시고 한참을 앓으셨을 때 일이지. 자네 아버님께선 한지 공방을 운영하시며 정말 힘드셨네. 어머님 병구 안에 너희 아이들 키우는 일에 공방 일까지. 자네 아버님께선 그때 정말 외로우셨어. 황 영감의 목소리가 가만히 잠겼다. 그 무렵 자네 아버님께서 한지 납품 일로 잠시 강릉에 머무신 적이 있었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지. 작은 다완 좌완을 굽는 도자기 공방의 따님이셨네. 그 여인도 외로운 분이셨고 자네 아버님도 외로운 분이셨고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됐다네. 황 영감의 눈가에도 어느덧 물기가 비쳤다. 자네 아버님께선 그 길로 모든 걸 끊으셨네. 어머님께도 끝내 말씀 안 하셨고 그러나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고 딸을 낳았다네. 그게 바로 은비라네. 5 형제는 모두 말을 잃었다. 큰형 정민의 손이 떨렸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황 영감이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강릉이라네. 그 어미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지. 외할아버지께서도 한 10년 전쯤 돌아가셨다고 들었네. 그 후로 은비 그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도자기 공방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그 자리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다네. 아버지께선 그 아이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황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네. 다만 매달 평생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양육비를 보내셨지. 자네 어머님 모르게, 너희 형제들 모르게 그 돈을 마련하시느라 자네 아버님께선 평생 자신의 한지 한 장을 더 떠야 하셨네. 방 안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남 준철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평생 우리 어머니를 속이셨다는 겁니까? 황 영감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철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한숨 끝에 5 형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남 준철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평생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정직. 신의 한 길로만 가라. 사람의 도리. 그런 분이 어머니를 속이고 다른 여자분과 아이까지 두셨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기만한 겁니다. 큰형 정민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덧 깊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다. 준철아. 형은 안 화가 나. 형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 준철이 형을 노려보았다. 형은 항상 그래. 뭐든 다 받아들이고 다 견디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다 가신 거잖아. 아버지가 잘못한 거 다 형이 덮어준 거잖아. 순간 큰형 정민의 얼굴이 굳었다. 준철아. 그 얘긴 그만해. 왜 그만해야 해. 이제 다 끝났는데. 아버지도 가셨고 어머니도 가신 지 오래고 이제는 말해도 되잖아. 준철의 눈가가 붉어졌다. 형,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일찍 가셨는지 형은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차갑게 식었다. 삼남 상우가 2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형, 그만하세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넌 빠져 있어, 상우야. 준철이 손을 들어 셋째를 막았다. 넌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겠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가셨는지 나는 알아. 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나는 들었어.
사남 영석이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들었어요. 작은 형. 영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원망하셨지요. 무언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방 안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5 형제 모두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숨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누구도 그 슬픔의 정체를 끝내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비밀을 가슴에 안고 떠나셨다. 황 영감이 가만히 입을 열었다. 자네 어머님께선 아셨소. 5 형제의 시선이 일제히 영감을 향했다. 돌아가시기 한 해 전쯤 자네 어머님께서 우연히 아버님의 송금 영수증을 보셨소. 그날 밤 자네 어머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셨지.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소. 황 영감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러나 어머님께선 끝내 아버님께 한마디도 안 하셨소. 평생 그분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분께 차마 더는 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소. 영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 큰형 정민은 2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가만히 떨렸다. 준철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분노가 한순간 갈 곳을 잃었다. 어머니를 위해 화를 내려 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한층 더 무겁게 짓눌렀다. 막내 지훈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형들, 잠깐만요. 지훈은 무릎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어린 은비의 사진. 7살 아이의 환한 웃음이 그를 향해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이 아이도 사실은 피해자 아닐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우리는 형제가 5이라는 걸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평생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만나고 자랐을 거예요. 어머니도 일찍 잃고 외할아버지 손에서 우리 5이 한자리에 모인 날,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삼남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거친 손이 무릎 위에서 한번 떨렸다. 지훈이 말이 맞다. 상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든 누구를 미워하든 그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잖아. 그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야. 준철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큰형 정민이 얼굴에서 손을 떼었다. 그의 눈가는 붉었지만 목소리는 다시 차분했다. 아버지의 유언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다. 5 형제가 큰형을 바라보았다. 내 마지막 종이 한 장은 아직 펴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선 이 아이를 두고 그 말씀을 하신 거다. 평생 펴지 못한 자식, 끝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마지막 종이 한 장이었던 거야. 영석이 안경을 다시 쓰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께선 우리에게 그 아이를 찾으라 하신 거네요. 황 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자네 아버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소. 내 5 자식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누이가 있다. 그 아이를 형제들이 찾아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평생 못한 일이고 내가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일이다. 방 안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에선 첫눈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다. 산골의 새벽은 어느덧 늦은 아침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5 형제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큰형 정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편지를 읽어보자. 일기장도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아이를 만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다. 5 형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 안에 묶여있던 편지 묶음과 일기장이 마침내 5 형제의 손에 한 권씩 나뉘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들은 5 형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얼굴을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5 형제는 그날 밤늦도록 편지와 일기를 함께 읽었다. 가장 먼저 일기장을 펼친 것은 사남 영석이었다. 그는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활자를 다루는 일에 익숙했다. 그러나 그 일기장의 첫 장을 펼친 순간 그는 한참을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일기의 첫 문장은 이러했다. 오늘 강릉에서 한지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다환을 굽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은 흙을 만지는 손이었고 내 손은 종이를 뜨는 손이었다. 우리는 둘 다 무언가를 빚어내는 사람이었다. 영석은 그 첫 줄을 형들에게 읽어주었다. 큰형 정민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영석은 계속 읽어 내려갔다. 일기는 짧게 적혀 있었다. 어떤 날엔 한 문장, 어떤 날엔 한 단락. 아버지는 일기를 길게 쓰는 분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영순이다.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시는 노인의 외동딸이라 했다. 어머니는 일찍 여의었다고 한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빚어나오는 다환 한 점을 보았다. 그 다환에서 나는 내 한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따뜻함을 보았다. 영석의 목소리가 가만히 떨렸다. 오늘 나는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평생 아내를 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나는 영순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은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내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원도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영순에게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다. 영순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나는 그 눈물을 보고도 끝내 돌아서지 못했다. 방 안의 5 형제는 모두 말을 잃었다. 그들이 아버지로 알고 있던 사람은 언제나 단호하고 흔들림 없고 한 길로만 곧게 걸어가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일기 안에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자책하고 무너지고 있었다. 지난달 영순의 편지가 왔다. 아이가 생겼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사흘을 공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한지 한 장을 떠올렸다가 다시 풀고 떠올렸다가 다시 풀고 그렇게 사흘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영순에게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 그것이 내가 그녀와 그 아이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딸이 태어났다고 했다. 이름을 은비라 지었다고 했다. 은비, 곱고 차가운 이름이다. 은비, 나는 그 이름을 일기에만 적는다. 누구에게도 부르지 못한다. 죄인은 부를 자격도 없는 것이다. 영석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 위에 번졌다. 차남 준철은 편지 묶음을 풀었다. 편지는 영순이라는 그 여인이 아버지께 보낸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모두 봉투째 묶여 있었고 한 번도 뜯기지 않은 채였다. 준철이 그것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께선 이 편지들을 한 번도 안 읽으셨네. 큰형 정민이 그 말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다. 읽으셨을 거다. 다른 어딘가에서 읽으시고 그 봉투만 다시 봉하셨겠지. 왜요? 아버지께선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발견하실까봐 두려우셨을 거다. 그래서 봉투를 다시 봉하시고 이 암 안에 묻어두신 거다. 방 안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삼남상우가 일기장의 다른 장을 펼쳤다. 그는 평소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상우는 한 페이지를 읽다가 한참을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영석이 물었다. 무슨 내용이에요? 작은 형.
상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일기장을 형제들 앞에 내려놓았다. 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상우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고 했다. 또래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한다. 나는 상우를 한참 야단쳤다. 그러나 야단을 치며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았다. 상우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다치게 한 사람이었다. 영순을 다치게 했고, 그 아이를 다치게 했고, 결국 내 아내까지 다치게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며 살아왔다. 상우는 어쩌면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상우를 모질게 외면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우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상우의 얼굴에서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차마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삼남 상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의문이 그제야 풀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자신을 모질게 외면하셨던 그날, 그 이유를 그는 평생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을 평생 품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자책이었다. 상우의 굵은 손등 위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아버지. 상우의 목소리가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다. 아버지께서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었군요. 큰형 정민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민의 손도 가만히 떨고 있었다. 방 안에 5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누구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일기장을 한 장씩 함께 넘기며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천천히 마주하고 있었다. 마지막 일기는 이러했다. 내 마지막 종이 한 장은 아직 펴지지 않았다. 은비, 그 아이의 이름을 나는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떠난다. 그러나 내 5 자식이 내가 못한 그 일을 해주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불러주기를, 그것이 내 평생의 마지막 부탁이다. 5 형제는 그날 밤 한참을 그 일기장 앞에 머물러 있었다. 창밖의 첫눈은 어느덧 그쳐 있었다. 그러나 5 형제의 가슴엔 새로운 눈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5 형제는 마당에 다시 모였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들이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회한을 안고 5 형제는 긴 밤을 보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심. 그것은 결심이었다. 큰형 정민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강릉으로 가자. 준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우도, 영석도, 지훈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다. 황 영감이 그들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아이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의 주소요. 자네 아버님께서 평생 그 주소를 외우고 사셨네. 한 번도 못 가셨지만 5 형제가 그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다. 강원도 강릉시 작은 바닷가 마을의 주소였다. 같이 가실래요? 영감님. 큰형 정민이 물었다. 황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따라가면 그 아이가 더 놀랄지도 모르오. 자네들끼리 가시오. 자네들 5이서 가는 것이 아버님의 뜻이오. 5 형제는 차에 나누어 탔다. 큰형 정민의 차에 셋째 상우와 막내 지훈이 탔고 차남 준철의 차에 사남 영석이 탔다. 2 대의 차는 강원도 상고를 빠져나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 차 안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큰형 정민의 차에선 셋째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큰형. 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상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 일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만나서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큰형 정민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침묵했다. 나도 모른다. 정민의 목소리는 솔직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불러주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평생 누구에게도 따뜻하게 불려보지 못한 그 이름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불러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가는 의미는 있지 않을까. 뒷자리의 막내 지훈이 카메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한 번도 찍히지 못한 채로 살아가요.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결혼 사진 한 장 없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카메라를 들기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 누이도 어쩌면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살아온 사람. 큰형 정민이 운전대를 한 번 더 꽉 쥐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다른 차 안에서도 비슷한 침묵이 흘렀다. 차남 준철은 한참을 묵묵히 운전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사남 영석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산자락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준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영석아, 내 작은 형, 나는 아직도 아버지를 다 용서 못했다. 준철의 목소리엔 어제와는 다른 무게가 있었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신 분, 평생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치시며 정작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신 분, 나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영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작은 형. 음악에는 화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음은 한 음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두 세 음이 함께 울려야 화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음이 처음 들으면 어색할 때가 있어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불협화음 같고. 그런데 그 두 음이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요.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요. 영석의 눈가가 가만히 젖었다. 아버지께서도 어쩌면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한 음만 들으면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전체를 평생을 다 듣고 나면 어쩌면 우리는 아버지의 화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차남 준철은 한참을 운전했다. 그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영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요. 작은 형. 한 번에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두 대의 차는 영동고속도로를 천천히 달려 강릉 IC로 빠져나왔다. 강릉의 푸른 하늘 아래로 동해바다가 멀리 보였다. 산골에서 자란 5 형제에게 바다는 언제나 낯선 풍경이었다. 도자기 공방은 강릉 시내에서 한참 더 들어간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었다. 푸른 바다가 바로 보이는 언덕 위, 그 언덕 위에 작은 한옥과 가마가 있었다. 5 형제는 차에서 내렸다. 마당 한쪽엔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 다른 한쪽엔 작업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업장 안에서 한 여인이 흙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5 형제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다. 누구도 먼저 발을 떼지 못했다. 작업장 안에 여인이 그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엔 흙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다. 35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얼굴이었다. 그녀가 5 형제를 보고
천천히 작업장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경계가 있었다. 큰형 정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이 잠겼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은비 씨, 맞으십니까?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데요. 누구신지요? 큰형 정민의 눈가가 가만히 떨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희는 박재호 씨의 아들들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한순간 하얗게 변했다. 흙이 묻은 그녀의 손이 가만히 떨리기 시작했다. 은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아직 흙이 묻어 있었다. 그 손이 가만히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을 5사내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5 형제는 그녀를 따라 작은 한옥의 마루로 올라섰다. 마루엔 작은 다탁 좌조이 놓여 있었다. 은비는 5 형제를 그 앞에 앉히고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다. 그녀의 동작은 차분했지만 손이 작은 떨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5 형제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다. 방 한쪽 벽에는 그녀가 직접 빚은 듯한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작은 다환, 찻잔, 항아리 모두 단아하고 깊은 색을 띠고 있었다. 흙의 맨얼굴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도자기들이었다. 벽 한쪽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한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은비와 닮아 있었다. 영석이 그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형들에게 말했다. 저분이 어머니실 거예요. 이 누이의 어머니. 5 형제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벽 다른 쪽엔 다른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이번엔 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짙은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작은 다환을 들고 있는 모습. 외할아버지일 것이었다. 평생 은비를 키우며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신 그 외할아버지. 5 형제의 가슴엔 그 2장의 사진 앞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누이를 평생 지킨 것은 바로 저 2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5 형제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 은비가 차를 들고 마루로 돌아왔다. 그녀가 5잔의 차를 5사내 앞에 차례로 놓았다. 흙의 맨얼굴이 살아있는 그녀가 직접 빚은 다환에 담긴 따뜻한 차였다. 차를 다 놓은 뒤 은비는 5 형제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누구신지. 5 형제의 얼굴이 굳었다.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말씀해 주셨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한지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양육비를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나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 분이라고. 은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외할아버님께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너를 만나지 못해서 너를 외면한 게 아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어린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를 사랑해서 만나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사랑인지. 그녀의 손이 작은 다환을 가만히 감쌌다. 한동안은 원망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아버지라는 분이 왜 한 번도 안 오시는지, 왜 얼굴 한 번 안 보여주시는지, 왜 양육비만 보내시고 정작 자신은 모른 척 하시는지. 은비의 눈가에 한 줄기 물기가 비쳤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런데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 혼자 이 공방을 지키면서 흙을 만지면서
차츰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랑은 멀리서 지키는 사랑이라는 걸, 가까이 가지 못해서 더 멀리서 평생 지켜보는 사랑이 있다는 걸. 방 안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큰형 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아버지께선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일이 49제입니다. 은비의 손이 작은 다환 위에서 가만히 멈췄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셨어요? 차남 준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다. 한지 공방에서요. 마지막까지 한지를 떠 올리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옆엔 평생 함께하신 황 영감님께서 계셨고요. 은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안하게 가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5 형제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49제에 참석해도 될까요? 그분의 마지막 길에 그저 멀리서라도 절 한번 올리고 싶어요. 방 안엔 다시 깊은 침묵이 흘렀다. 큰형 정민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마루 끝으로 가서 잠시 동해바다를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와 은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형제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다. 5 사내가 한 여인 앞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은 풍경이었다. 은비의 얼굴이 굳었다. 왜 이러세요? 큰형 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엔 평생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어떤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의 한마디가 마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로서 누이로 알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채, 우리가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 정말 죄송합니다. 차남 준철도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을지 짐작도 안 됩니다. 그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삼남상우의 거친 손이 무릎 위에서 작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저는 형제가 5인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누이가 한 분 더 있는 줄을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누님. 사남 영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매년 학생들에게 가족의 사랑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누이의 이름을 평생 한 번도 부르지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막내 지훈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사진관을 합니다. 누님, 49제가 끝나면 누님께도 가족 사진 한 장을 꼭 한 장 찍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5이 누님과 함께. 그게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은비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녀가 가만히 손을 들어 큰형 정민의 어깨에 살며시 얹었다. 일어나세요. 다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다 내려놨어요. 마루 위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흙을 만지는 손과 종이를 뜨던 손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은비는 그날 밤 5 형제와 함께 강원도 산골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큰형 정민의 차에 탔다. 조수석에 그녀가 앉았고 뒷자리에 셋째 상우와 막내 지훈이 앉았다. 차남 준철과 사남 영석은 다른 차에 탔다. 조수석의 은비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다. 동해바다가 멀어지고 다시 산자락이 가까워졌다. 큰형 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피곤하시지요? 가는 길이 좀 멀어서
은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가는 거니까. 오히려 잠이 안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뒷자리의 막내 지훈이 카메라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누님. 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누님 사진을 한 장 갖고 계셨어요. 어릴 때 사진이요. 7살 때 한복 입으신 사진. 은비의 어깨가 가만히 멈췄다.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함 안에 곱게 넣어두시고. 은비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진이라면 외할아버님께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저는 기억이 없는데 외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버님이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봐야 한다 하시며 직접 붙여주셨다고. 조수석의 그녀의 얼굴 위로 가만한 미소가 한순간 스쳤다. 그 사진을 끝까지 간직해 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차 안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어쩐지 이제는 침묵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 안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깃들어 있었다. 산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마당에 들어선 순간 황 영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5 형제와 함께 들어선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비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와 황 영감 앞에 멈춰 섰다. 황 영감의 눈가에 가만히 물기가 비쳤다. 자네가 은비 고먼. 그는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녀를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네, 황 영감님. 은비도 그를 마치 오래된 어른처럼 자연스럽게 불렀다. 아버지께서 평생 가까이 지낸 분이라는 이야기를 큰형 정민에게 차 안에서 들었던 것이다. 황 영감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굵은 손이 작게 떨렸다. 아버님께서 자네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싶어 하셨네. 평생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은비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저도요, 영감님. 저도 평생 그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마당의 처마 끝에서 늦은 밤바람이 가만히 불어왔다. 황 영감이 그녀를 영정 앞으로 안내했다. 방 안엔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박재우, 한지 장인, 평생 당나무를 다듬으며 살아온 사내, 그리고 평생 자기 딸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사내. 은비가 영정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한참을 영정을 바라보았다. 5 형제는 방 뒤편에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은비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영정의 손끝을 가만히 댔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이 마침내 흘러나왔다. 아버지. 저 은비예요. 은비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셨다고 들었어요. 평생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저 늦었지만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빚은 다완 하나를 가져왔어요. 흙으로요. 외할아버님께 배운 그대로 제가 가장 정성스럽게 빚은 다완이에요. 이걸로 아버지께 차 한 잔 올리고 싶어요. 늦었지만요. 은비는 가방에서 작은 다완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빚은 단한 다완이었다. 그녀가 그 다완에 정성스럽게 차를 부었다. 영정 앞에 흙으로 빚은 다완 한 점과 그 안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다. 방 안엔 당나무 향이 가만히 흘렀다. 그리고 그 향 위로 흙의 향이 천천히 어우러졌다. 종이를 뜨던 손과 흙을 빚는 손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나고 있었다. 5 형제는 그 풍경 앞에서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큰형 정민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다. 차남 준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만히 흔들렸다. 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분노가 이 순간에는 흙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삼남 상우의 거친 손이 두 눈을 가렸다. 사남 영석은 안경 너머로 굵은 눈물을 흘리며 작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 늦었지만 누님을 모셔왔습니다. 막내 지우는 카메라 가방을 마루에 내려놓고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영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엔 그날만큼은 카메라가 들려있지 않았다. 어떤 풍경은 사진으로 남기지 않아도 평생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은비가 영정 앞에 깊은 절을 올렸다. 1 번, 2 번, 3 번. 3번째 절을 마치고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의 얼굴 위로는 늦은 밤의 등불이 따스하게 어리고 있었다. 황 영감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자네 아버님께서 평생 한 가지 부탁을 내게 하셨네. 황 영감이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봉투는 자네에게 드리라 하셨네. 은비가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위엔 아버지의 손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은비에게 평생 한 번도 부르지 못한 그 이름이 마침내 봉투 위에 적혀 있었다. 은비는 그 글씨 위로 손끝을 가만히 가져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세 글자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밖에서 새벽의 첫 새가 가만히 울고 있었다. 49제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49제 아침이 밝았다. 산골 마을엔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마당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이 등불빛에 잠시 반짝였다. 5 형제와 한 누이는 마당 한가운데 나란히 섰다. 오늘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날이었다. 49제는 산골의 작은 절에서 치러졌다. 절은 마을에서 1시간쯤 걸어 올라가야 하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작은 암자였다. 아버지께서 평생 다니시던 절이었다. 6사람은 절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길은 가파르지 않았다. 산골의 늦가을 정취가 그들의 발걸음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다. 단풍은 이미 졌고 마른 잎들이 길 위로 가만히 흩어져 있었다. 은비는 5 형제와 나란히 걸었다. 그녀의 손엔 어젯밤 영정 앞에 놓았던 다환이 다시 들려 있었다. 49제가 끝난 후 그 다환을 아버지의 묘소에 함께 묻어드릴 생각이었다. 길을 걸으며 차남 준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누님. 네, 저는 부산에서 보험 일을 합니다. 준철의 목소리엔 어색함이 묻어났다. 그는 누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처음으로 마주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인지 누님께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준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매일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합니다. 누군가 사고를 당하거나 누군가를 잃거나 그런 순간들 곁에 있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제 가족 중 한 사람이 평생 외롭게 살아온 걸 한 번도 알지 못했어요. 준철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늦었지만 누님께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누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약속입니다. 은비의 눈가에 가만히 물기가 비쳤다. 고맙습니다. 작은 형.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작은 형이라 불렀다. 준철의 어깨가 가만히 떨렸다. 그가 평생 누군가에게 형이라 불려본 적은 많았다. 그러나 누이에게 작은 형이라 불려본 것은 그 순간이 처음이었다. 그 두 음절이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이어서 삼남 상우가 입을 열었다. 누님, 저는 대전에서 농기계 정비소를 합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저는 사실 손에 이렇게 기름때가 박혀 있어서 도자기 만드시는 누님 손을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상우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굵은 손마디와 손톱 밑에 박힌 기름때. 은비가 가만히 웃었다. 저도 손에 흙이 박혀서 안 빠져요. 셋째 오빠. 그녀의 미소가 작게 번졌다. 상우의 입가에 평생 보기 드문 미소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손 색깔이 비슷한 형제네요. 은비가 작게 웃었다. 마른 잎이 그들의 발끝에서 가만히 부서졌다. 사남 영석이 다음에 입을 열었다. 누님, 저는 광주에서 음악을 가르칩니다. 영석의 목소리엔 음악 교사 특유의 부드러운 울림이 있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곡 중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곡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 곡을 부를 때마다 저는 가끔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누님의 어머니를 함께 생각할 거예요. 은비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다. 고마워요. 영석 오빠. 막내 지훈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누님, 49제가 끝나면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리고 싶어요. 무슨 사진이요? 우리 6 식구가 함께 있는 사진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엔 못 보신 우리 6이 함께 있는 사진. 그 사진을 한 장 만들어서 아버지 영정 앞에 가져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생 보고 싶어 하셨던 그 풍경을 마침내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은비의 어깨가 가만히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막내야. 그래요. 같이 찍어요. 작은 절이 보이기 시작했다. 절 앞마당에 스님 한 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5 형제와 누이가 다가오자 스님이 가만히 합장을 했다. 큰형 정민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가 은비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다. 누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절 올리세요. 은비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큰오빠가 먼저. 아닙니다. 큰형 정민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버지께서 평생 못 만나신 분이 누님입니다. 평생 한 번도 절 받으신 적 없는 자녀가 누님이에요. 오늘 첫 절은 누님이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섰다. 은비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엔 다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다완을 영전링치안에 정성스럽게 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깊은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절을 올리는 동안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절을 마쳤다. 3번째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그녀의 얼굴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가만히 어렸다. 5 형제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재우 거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한 장의 종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이 그 종이를 마침내 함께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이가 오늘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스님이 가만히 합장을 했다. 이제 그분께서는 편안히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전의 향이 피어올랐다. 당나무 향과 흙의 향이 향 연기 위로 가만히 어우러졌다. 5 형제가 차례로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5 형제와 누이가 함께 절을 올렸다. 6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숙인 그 풍경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평생 펴지지 못한 한 장의 종이가 마침내 그날 그 자리에서 천천히 펴지고 있었다. 49제가 끝난 후
6사람은 다시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내려오는 길은 가벼웠다. 누구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엔 더 이상 어제까지의 무거운 침묵이 없었다. 그저 가만한 침묵, 따뜻한 침묵, 함께 걷는 침묵이었다. 산골 마을에 다시 도착했을 때 황 영감이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황 영감은 5 형제와 누이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한참 동안 물기가 어렸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님께서 이제는 편안히 가셨을 거요. 5 형제와 누이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황 영감이 큰형 정민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자네들에게 남기신 거요. 정민이 그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자신의 손으로 직접 떠 만든 한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가장 곱고 가장 정성스럽게 떠 만든 한지였다. 그 한지 위엔 아버지의 손글씨로 단 6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 6 자식에게. 정민의 손이 가만히 떨렸다. 평생 5 자식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6 자식이라 쓰셨다. 그 한 글자의 차이가 그의 가슴을 한참 동안 흔들었다. 은비가 그 한지 앞에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그 글씨 위로 손끝을 가만히 가져갔다. 평생 내 딸이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그 6이라는 글자는 마침내 그녀를 가족 안으로 들이는 단 한 글자였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막내 지훈이 그제야 카메라 가방을 열었다. 자, 누님. 형들, 오늘 그 사진 찍어요. 지훈이 마당 한쪽에 카메라를 세웠다. 산골의 늦가을 하늘 아래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옛집의 마당에서 6 남매가 나란히 섰다. 황 영감이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평생 그가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깊은 미소가 어렸다. 그가 평생 곁에서 지킨 아버지의 부탁이 마침내 이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훈이 카메라에 타이머를 맞추고 형제들 곁으로 달려왔다. 6 남매는 어깨를 나란히 했다. 큰형 정민이 한가운데 섰다. 그의 왼쪽엔 차남 준철이, 오른쪽엔 은비가 섰다. 은비의 오른쪽엔 삼남 상우가 섰다. 준철의 왼쪽엔 사남 영석과 막내 지훈이 차례로 섰다. 6이 한 줄로 나란히 선 풍경이었다. 큰형 정민이 그제야 가만히 입을 열었다. 웃어요. 다들. 찰칵.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가만히 가르고 지나갔다. 그렇게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졌다. 평생 5이라고 믿어왔던 형제들의 자리에 6번째가 함께 선 사진.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보고 싶어 하셨던 단 한 장의 풍경이었다. 지훈이 그 사진을 그날 오후 곧장 인화했다. 사진관 주인의 솜씨로 그는 그 사진을 가장 정성스럽게 인화했다. 사진 한 장은 영정 앞에 놓아두었고 다른 5장은 형제들 각자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 한 장은 은비에게 건넸다. 저녁이 되어 형제들은 다시 떠날 채비를 했다.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삶으로 그들은 다시 흩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큰형 정민이 마당 한가운데서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매년 만나자. 5 형제와 은비가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기일에, 어머니 기일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일에 형제 6이 매년 한 번씩이라도 만나는 거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만큼은 함께 보내자. 차남 준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형, 삼남 상우의 거친 손이 형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형,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남 영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는 우리 누님 도자기 공방에 한번 음악회를 열고 싶어요. 누님께서 빚은 다원 앞에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하면 어떨까요? 은비가 가만히 웃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영석 오빠, 동해바다가 보이는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막내 지훈이 카메라 가방을 다시 매며 말했다. 저는 매년 한 장씩 우리 여섯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늙어서 손주들이 생겼을 때 이 사진들을 다 모아서 사진집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여섯, 늦게 만난 가족 그런 제목으로요. 은비가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가만히 어렸다. 차남 준철이 그제야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누님, 부산에 한번 오세요. 광안리 앞 바다가 누님 강릉 바다랑은 또 달라요. 제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꼭 한번 오세요. 은비가 그 명함을 받아들었다. 네, 작은 형. 꼭 한번 갈게요. 황 영감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마당의 처마 끝에 어느덧 등불이 켜졌다. 등불은 산골의 저녁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그 등불 아래로 여섯 남매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그날 밤, 다섯 형제와 한 누이는 각자의 길을 향해 떠났다. 큰형 정민은 서울로, 차남 준철은 부산으로, 삼남 상우는 대전으로, 사남 영석은 광주로, 막내 지우는 제주도로, 그리고 은비는 강릉으로, 여섯 사람이 여섯 갈래의 길로 흩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그 흩어짐이 끝이 아니었다. 각자의 차 안에서 각자의 손엔 그날 마당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여섯 남매가 어깨를 나란히 한 단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을 그들은 각자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져다 놓을 것이었다. 큰형 정민은 그 사진을 인쇄소 책상 앞에 놓을 것이고, 차남 준철은 보험 영업소장 책상 위에 놓을 것이고, 삼남 상우는 농기계 정비소의 작업대 한쪽에 놓을 것이고, 사남 영석은 음악실 피아노 위에 놓을 것이고, 막내 지우는 사진관 카운터 한쪽에 놓을 것이고, 은비는 도자기 공방의 작업대 위에 놓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들은 알 것이었다. 자신들이 더 이상 다섯 명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섯 남매라는 것을, 늦었지만 마침내 함께 만난 여섯이라는 것을. 산골 마당의 등불이 그날 밤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황 영감이 그 마당에 혼자 서서 첫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한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재호 형님, 마침내 마지막 한 장이 펴졌습니다. 그가 가만히 중얼거렸다. 편안히 가십시오. 산골의 밤하늘 위로 첫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펴지 못한 마지막 한 장의 종이는 그날 그 마당에서 마침내 여섯 남매의 손으로 함께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다.